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 아들을 빼앗으려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 못 오게 막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들 못 봐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멍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듣게 된 시어머니의 중얼거림. 충격적인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아들 민준이가 뛰어나와 엄마 하고 안기곤 했는데 그날은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보니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단정히 앉아 계셨고 그 옆 작은 소파에 민준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거의 매일 오셔서 민준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오셔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고 오후엔 또 데리러 가셔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함께 계셨죠. 남편 재현이도 야근이 잦다 보니 시어머니 도움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 인사에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평소와 달리 차갑고 무거웠기에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민준이가 자주 아프던데 너 제대로 보고 있냐?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리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어조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추궁에 가까웠습니다. 네, 민준이가 어디 아파요? 며느리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긴. 매일 피곤해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온몸에 멍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너 병원은 데려갔어? 저는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보였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 어렴풋이 보이는 푸른 멍 자국들이. 저도 몰랐어요. 민준아, 어디 아파? 어디 다쳤어?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아이가 맨날 피곤하다고 하는데 엄마는 회사 일로 바빠서 그런 것도 모르고 유치원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까지 했어. 민준이가 요즘 자주 멍해 있고 낮잠 시간에도 못 일어난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저한테는 왜 연락하지 않은 걸까요? 아, 맞다. 제가 비상 연락망에 시어머니 번호를 먼저 적어뒀었습니다. 제가 회의 중일 때가 많아서요. 그게 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빴어요. 승진 심사도 앞두고 있고, 하지만 민준이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소를 띤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잘 챙기긴 뭘 잘 챙겨. 아침에 밥은 제대로 먹여서 보내? 아니면 우유랑 빵 하나 쥐어주고 가는 거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출근 시간에 쫓겨 민준이에게 제대로 된 아침을 차려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이야. 나는 내가 일하는 거 뭐라고 한 적 없어. 근데 아이가 아픈데도 모르고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도 병원 한번 안 데려가고 이게 엄마가 할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민준이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 이수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이를 방치한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들 사랑해요. 사랑하면 뭐해? 아이 얼굴도 제대로 안 보는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요즘 민준이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제가 먼저 나가고 저녁엔 아이가 먼저 잠들곤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이러다 큰일 나. 차라리 민준이를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게 낫겠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민준이를 나한테 맡기라고. 너는 일이나 해. 아이는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울 테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제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이 엄마예요. 제가 키울 거예요. 시어머니 박영숙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격이 있어야 엄마지. 자격 없는 사람이 아이 키우면 안 돼.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아이 버리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엄마예요?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지. 아예 엄마 노릇을 안 하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들 사랑하고 잘 키우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소파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가 후다닥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방금 전 저를 대할 때와는 달리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오늘은 집에 가야 해.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결심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내일 다시 올게. 그때 민준이랑 할머니 집에 가자. 응? 할머니 집에요? 우와, 좋아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시어머니 박영숙은 저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재현이 퇴근하면 얘기하자. 더 이상은 이렇게 못 놔둬. 민준이 상태가 심각해. 어머니, 됐어. 오늘은 이만 갈게.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내려놓고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내일 꼭 올게. 알았지? 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잘못 없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할머니와 엄마가 자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이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해서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시어머니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걸까요? 손자를 데려가겠다니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겠다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시어머니가 이상해지신 건 아닐까요? 나이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바쁘긴 해도 아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민준이 팔에 있던 멍 자국들이, 아이의 피곤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아이 멍 자주 드는 이유, 아이 피로 증상. 검색 결과를 보다가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정말 민준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냥 활발하게 놀다가 생긴 멍일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쉽게 피곤해하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민준이를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현관문만 바라보며 할머니 언제 와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곧 오실 거야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 적어도 그 날카로운 말들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데려다 주시던 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해야 했지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열쇠를 어떻게 갖고 계신 거지? 아, 맞다. 예전에 비상용으로 하나 드렸었죠. 거실로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엔 남편 재현이가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에서 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 인사에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일어나 제 가방을 받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 박재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셨어. 할 얘기가 있대.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서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 박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 앉았고 우리는 시어머니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야. 변호사 상담 받고 온 거야.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양육권 관련 상담, 아동복지법. 글씨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못 알아보겠어? 네가 민준이를 제대로 못 키우면 양육권 소송도 가능하대. 법적으로 말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양육권 소송? 시어머니가 정말로 손자를 빼앗으려고 법까지 알아보신 거예요? 엄마,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한두 개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돌아앉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봤잖아. 민준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애가 맨날 아프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유치원에서도 문제라고 연락 오고
그런데 엄마는 회사 일만 하지 아이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아동학대범 취급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박영숙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학대까진 아니더라도 방치는 맞잖아. 아이가 아픈데도 모르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이게 방치 아니면 뭐야? 제가 바빠서 그런 거지. 우리 아들 방치한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바쁜 게 이유가 돼? 그럼 아이는 누가 키워? 바쁜 사람이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니는 일만 하지 아이는 안 보잖아. 아침에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저녁엔 아이가 자고 난 뒤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노트북 붙잡고 앉아서 일만 하고 이게 애엄마가 할 짓이야?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제발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워봤자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너는 입 닥쳐. 넌 맨날 회사에만 있으면서 뭘 알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까지 소리치자 남편은 움츠러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이대로 가면 민준이 큰일 나. 그러니까 민준이를 나한테 맡겨. 내가 우리 집에서 제대로 키울 테니까. 안 돼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니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자격이고 뭐고 없어요. 저는 민준이 엄마예요. 며느리 이수진은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요. 바쁘긴 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사랑해요. 시어머니 박영숙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아이 얼굴도 제대로 안 보는 게, 아이가 아픈데도 모르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볼 거예요. 이제부터 어머니한테 안 맡길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시간 연장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돌볼 거예요. 뭐? 시어머니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예요? 그 다른 엄마들은 아이 돌보기라도 하지. 너처럼 방치하지 않아. 방치 아니라고요. 제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 진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근데 말이야, 수진아.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민준이가 진짜 큰일 나면 어쩔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생기기 전에 막아야지. 너처럼 무심한 엄마 밑에선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거실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싸워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싸웠던 걸까요? 아이가 다 들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다가가자 민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갈게. 민준아, 할머니가 나중에 또 올게. 할머니, 언제 와요?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간절함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민준이 상태 제대로 봐. 이러다 정말 큰일 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고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엄마도 민준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럼 나는 민준이 걱정 안 해요? 나는 엄마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응?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그건 좀 이따가. 할머니 바쁘셔서. 아이를 방에 눕히고 나와 거실에 앉았을 때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양육권 소송.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한테서 민준이를 빼앗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저를 그렇게까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절대 안 돼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내일부터 어린이집 시간 연장 신청하고 제가 직접 아이를 돌볼 거예요. 시어머니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이 상태 제대로 봐.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남자아이가 놀다 보면 멍도 들고 피곤해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너무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민준이를 직접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는 제가 직접 데리러 갔습니다. 어린이집 시간 연장도 신청했습니다. 시어머니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민준이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엔 서둘러 퇴근해서 민준이를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나서야 노트북을 켜서 밀린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팀장, 괜찮으신가요? 상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발표를 마쳤지만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팀장,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이번 프로젝트 중요한 거 알지? 승진 심사도 고진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상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승진. 제가 그토록 원했던 승진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힘든 거면 가족들한테 도움 좀 받아. 일과 가정 양립이 쉽지 않은 건 알지만 회사 일에 지장 주면 곤란하거든.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으라고요? 지금 시어머니와 싸우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린이집에 민준이를 데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자주 졸아요. 낮잠 시간에도 잘 안 일어나고 혹시 집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아닌지. 아, 그게 제가 요즘 좀 바빠서 밤에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민준이도 늦게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5살이잖아요. 이 나이 아이들은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민준이 팔이랑 다리에 멍이 좀 많던데 어디 부딪힌 거예요? 저는 민준이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교실 한쪽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은 아이의 팔에 작은 멍 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아, 놀다가 부딪힌 것 같은데요. 남자아이들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조금 많은 것 같아서요. 혹시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병원. 그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아픈데도 모르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너무 오버하신 거예요. 남자아이가 놀다 보면 멍도 들고 그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데려가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조금만 참아. 집 거의 다 왔어.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저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바쁘셔서 못 오셔. 나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랑 있으면 재미있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민준이는 소파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저녁 먹어야지. 일어나. 엄마,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밥 안 먹으면 안 돼. 저는 아이를 억지로 식탁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숟가락을 들다 말다를 반복했고 결국 밥 몇 숟가락만 먹고 그만두었습니다. 민준아, 왜 밥을 안 먹어? 아파? 아니에요. 그냥 먹기 싫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민준이가 밥을 잘 먹었는데 제가 해주는 밥은 맛이 없는 걸까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야 했지만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민준이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피곤해하고 이게 정말 시어머니 도움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걸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다른 엄마들도 다 하잖아요. 저라고 못할 게 뭐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뭐 하고 싶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또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못 와. 엄마랑 놀자. 싫어요. 엄마는 맨날 노트북만 봐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도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일을 했으니까요.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그래. 오늘은 일 안 할게. 우리 같이 놀자. 하지만 민준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와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는 그네를 타다가 금방 엄마 피곤해요라며 내려왔습니다. 벌써? 조금 더 놀다 가자.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 다크서클이 생긴다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리려고 팔을 잡았는데 아이가 아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어디 아파? 팔이 아파요. 저는 민준이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팔에 멍이 예전보다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멍들이 팔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어디서 다친 거야? 몰라요. 그냥 생긴 거예요. 그냥 생겼다고? 멍이 그냥 생길 리가 없잖아요.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멍 자주 드는 이유, 아이 피로 증상, 아이 식욕 부진. 검색 결과들을 보다가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질환, 백혈병, 면역 저하. 무서운 단어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민준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제가 바빠서 늦게 재우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이 상태 제대로 봐. 이러다 정말 큰일 나.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그냥 유난히 심하신 거예요. 손자 걱정에 너무 예민해지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깊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창백한 얼굴, 팔에 가득한 멍,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시어머니의 경고.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민준이가 정말 아픈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2주가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서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했던 모양입니다. 민준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주 피곤해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멍도 계속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또 한 번 저를 불러 세워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자꾸 미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요. 혹시 정말 민준이가 아프다는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죠? 그럼 시어머니가 옳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정말로 나쁜 엄마라는 걸 증명하는 건가요? 그날은 회사에서 갑자기 미팅이 취소되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시어머니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여기 계실까요? 열쇠를 회수하지 않았던 걸 후회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아, 엄마 정말 무서워. 민준이가 네 여동생이랑 증상이 똑같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동생?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나요? 남편 박재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피곤해서? 재현아, 너도 봤잖아. 민준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멍도 잘 들고 맨날 피곤해하고 밥도 안 먹고. 이게 다 그때 네 여동생이랑 똑같은 증상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 쪽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민하긴. 재현아, 너 기억 안 나? 네 여동생 지은이가 죽기 전에 어땠는지. 맨날 피곤하다고 했잖아. 멍도 잘 들었잖아. 그때 엄마 아빠가 바빠서 병원에 늦게 데려갔고 결국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결국 우리 지은이를 못 살렸잖아. 저는 문 뒤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여동생 지은이 죽었다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 거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3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리고 지은이는 희귀 혈액 질환이었잖아요. 민준이가 그럴 확률이 문제가 아니야. 재현아, 증상이 똑같다니까. 엄마가 매일 민준이 봤어. 그 아이 상태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내가 수진이한테 말했지. 병원 데려가라고, 제대로 보라고. 그래서 수진이랑 싸우신 거예요? 싸우긴 뭘 싸워. 내가 걱정해서 말한 건데 수진이가 듣지를 않아. 내가 손자 빼앗으려는 나쁜 시어머니로만 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양육권 소송까지 알아보시고.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럼 어떡해. 말로 해도 안 듣는데. 수진이는 일만 하지 아이는 안 보잖아. 이러다 민준이 진짜 큰일 나면 어쩌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현아, 너도 알잖아. 네 여동생이 어떻게 갔는지.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으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살릴 수 있었어. 근데 우리가 바빠서 무심해서 못 봤잖아. 엄마는 그 후회 속에서 30년을 살았어. 이제 손주한테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는 벽에 기댄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 여동생이 죽었다고? 그리고 민준이가 그 여동생이랑 증상이 똑같다고?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수진이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어야죠. 지은이 이야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설명하셨어야죠. 그냥 공격적으로 나가시니까 수진이가 오해하는 거잖아요. 말을 해도 들어? 수진이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재현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민준이 상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긴 해요. 요즘 민준이가 너무 피곤해하고 멍도 많고. 그것 봐. 너도 알고 있잖아. 근데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겁주신 것 때문에 수진이는 지금 엄마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수진이는 듣지를 않고 니는 중간에서 우물쭈물하고.
그 사이에 민준이는 어떻게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소리로 변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무서워. 또 그때처럼 잃을까봐. 내가 늦게 발견해서 또 죽게 할까봐. 근데 지금 수진이가 민준이를 안 보여줘. 어린이집도 시간 연장했다며? 내가 어떻게 해?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민준이 얼굴도 못 보게 하는데. 엄마, 재현아, 네가 아빠 되고 나서도 이렇게 무책임할 거야? 네 아들이 아픈데 손 놓고 있을 거야? 무책임하다니요. 저도 걱정되긴 하지만 걱정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 민준이 병원 데려가. 네가 수진이 설득해서라도 병원 데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엄마가 부탁이야. 네가 민준이 병원 데려가. 정밀 검사받게 해줘. 제발 부탁이야. 손주가 죽으면 어떡해. 수진이가 엄마 집에 못 오게 하니까 나는 민준이 얼굴도 못 보고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여동생, 희귀 혈액질환, 죽음, 트라우마,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시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손자를 빼앗으려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는데 실제로는 손주를 살리려고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매일 걱정하면서도 손주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민준이가 정말로 아픈 걸까요? 희귀 혈액질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소아 희귀 혈액질환 증상, 피로, 창백함, 멍, 식욕부진, 잦은 감염. 민준이의 증상과 하나하나 일치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 민준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대화를 엿들은 후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여동생, 지은이, 희귀 혈액질환, 30년 전의 죽음, 그리고 민준이. 저녁 9시쯤 남편이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이 민준이를 방에 눕히고 나와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당신한테 여동생이 있었냐고요. 지은이라는. 남편 박재현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랑 당신이 대화하는 거 들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도 말하기 힘들었어. 나도 어렸을 때 일이고 엄마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힘들어 하셔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내가 8살 때 태어났어. 엄마가 늦둥이로 낳으셔서 엄청 기뻐하셨지. 근데 지은이가 5살 되던 해에 자꾸 아프다고 했어. 멍도 잘 들고 피곤해하고. 근데 그때 아빠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셨고 엄마도 아빠 일 돕느라 정신없으셨어. 그래서 병원에 늦게 데려갔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희귀 혈액 질환이었어. 너무 늦게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어. 지은이는 6개월도 못 버티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민준이를 걱정하신 거예요? 응. 엄마는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어. 자기가 바빠서 딸을 제대로 못 봤다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사셨어.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지은이랑 비슷한 증상을 보이니까 엄마가 극도로 불안해하신 거야. 또 잃을까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어머니도 당신도.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어요. 손자 빼앗으려는 이상한 사람으로. 근데 실제로는 민준이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였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좀 해요. 우리 아들 괜찮은 거냐고요.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너무 걱정하셔서 엄마가 민준이를 몰래 병원에 데려갔었대.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제요? 언제 병원에 데려갔어요? 2주 전쯤? 네가 출장 갔을 때 내가 엄마한테 민준이 맡겼잖아. 그때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했대. 그럼 결과는 뭐래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자기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오늘 이걸 주고 가셨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열고 접은 흔적이 있었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준 환자 혈액 검사 결과. 저는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혈구 수치 이상, 혈소판 감소, 빈혈 소견. 그리고 마지막 장, 대학병원 소견서였습니다. 반복되는 피로감, 멍, 발열 증상, 혈액 검사 결과 이상 소견 관찰됨, 소아 혈액 질환 의심되며 정밀 검사 권장함.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안 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민준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남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아팠는데 내가 전혀 몰랐어요. 여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병원 데려가라고, 제대로 보라고. 근데 나는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민준이도 안 보여주고. 내가 뭘 한 거예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2주 전 결과라고요? 응.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2주 동안 방치한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비명처럼 나왔습니다. 엄마가 니한테 말하려고 했대. 근데 네가 화내고 민준이 안 보여주고 엄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 변호사까지 알아본 건 정말로 법적으로라도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남편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내일 당장 민준이 데리고 병원 가자. 정밀 검사받게 하고. 당장 가요. 지금 당장? 여보, 지금은 밤이야. 응급실 가봤자. 그럼 내일 아침 제일 먼저요. 아침 되자마자 병원 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야 해요. 지금? 네. 지금 당장요. 제가 사과드려야 해요. 저는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아?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가 아팠는데,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나쁜 엄마예요. 시어머니 박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어머니, 내일 아침에 민준이 병원 데려갈 거예요. 어머니도 같이 가주세요. 제발. 그래. 엄마가 갈게. 당연히 갈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도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우리 손주 꼭 살려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민준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제가 정말로 엄마 자격이 없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우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깨워서 옷을 입히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병원 가서 선생님 만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지만 민준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품에서 가쁜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응급실 접수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택시에서 내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달려오셨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리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으신 채 서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괜찮아? 저는 품에 안긴 민준이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으시는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머니 왔어.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곧 의사가 민준이를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온갖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셨지만 두 손을 꽉 쥔 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됐어.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어요. 제가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했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근데 니는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 손자 빼앗으려는 이상한 시어머니로 봤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이주야. 이주를 네가 날 막았어. 그 2주 동안 민준이가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매일 밤 잠도 못 잤어. 민준이 생각에. 혹시 또 그때처럼. 혹시 또 놓치는 건 아닐까 봐. 근데 네가 못 오게 막았잖아. 내가 뭘 할 수 있었니? 어머니, 제가 됐어. 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셨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저희가 민준이 부모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희귀 혈액 질환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를 잡아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요? 네.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피로감, 멍, 출혈 경향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2주 전 검사 결과를 보니 그때도 이미 의심소견이 있었네요. 근데 그 후로 병원에 안 오셨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된 편이고 민준이 나이가 어려서 치료 반응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해서 면역 억제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필요하면 골수 이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골수 이식이요? 네. 형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외동입니다. 그럼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검사해 보시죠. 의사는 더 많은 설명을 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만 났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 이식, 즉각적인 치료. 상담이 끝나고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내가 뭘 한 거예요. 며느리 이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우리 아이를 제대로 안 봤어요. 제가 정말 나쁜 엄마예요. 시어머니가 복도 벽에 기대어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주를 놓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지은이 때처럼.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번엔 달라요. 조기에 발견했잖아요. 민준이는 살릴 수 있어요. 조기라고? 2주 전에 알았는데도 2주를 놓쳤는데 그게 조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수진이가 날 막았잖아.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들었으면 2주 전에 치료 시작했으면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민준이가 죽으면 어떡해.
엄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서로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은 민준이 치료에 집중해야죠.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 말씀을 수진이한테 제대로 전했어야 했는데, 제가 중간에서 우물쭈물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남편도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수진아, 민준아, 다 내가 못나서. 세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각자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보호자분들이세요? 민준이가 깨어났는데 가족분들 찾아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빠,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달려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시어머니도 반대편에서 민준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있어, 민준아. 할머니가 네 곁에 있을게. 민준이는 우리를 번갈아 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요? 나 아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못 봐줘서.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더 일찍. 민준이는 우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할머니, 아프지 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정작 아픈 건 민준이인데 이 아이는 우리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꼭 네 나게 해줄게. 약속해. 할머니도 아빠도 다 같이 낫게 해줄게. 시어머니도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꼭 낫게 해줄게. 할머니가 네 곁에 있을게. 남편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건 아닐까요? 그 생각에 저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그날부터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소아병동 4인실. 하얀 침대에 누운 민준이는 팔에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면역 억제제 치료가 시작되었고 의사는 앞으로 몇 달간 입원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낮에 회사에 다녀오고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병원에서 사시다시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여자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민준이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민준이만 챙길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눈빛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가서 짐을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준이는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계셨고 저는 반대편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 박영숙은 여전히 민준이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지겨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민준이야. 네 사과가 아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제가 2주라는 시간을 낭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제가 8살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워야 했어요. 생계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식당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집은 비어 있었어요. 저녁도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숙제도 혼자 하고 아플 때도 혼자였어요. 엄마한테 아프다고 말하면 엄마는 참아, 엄마 일하러 가야 해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크면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내 아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일만 했어. 민준이는 뒷전이고. 네, 맞아요. 저는 돈을 버는 게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좋은 걸 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았어요. 민준이가 아팠는데도 몰랐고, 아이가 외로워했는데도 몰랐고, 제가 정말 나쁜 엄마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쁜 엄마까진 아니야.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방법을 몰랐어. 30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내 딸, 그 아이가 아팠을 때 나도 몰랐어. 아니, 알았지만 무시했어. 바빴거든. 남편 일 돕느라, 집안일 하느라. 지은이가 피곤하다고 해도 애들은 원래 그래라고 생각했어. 멍이 들어도 놀다가 생긴 거겠지라고 넘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 후로 나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았어.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지은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서 저는 일어나서 시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민준이가 지은이랑 똑같은 증상을 보일 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 또 잃는 거 아닐까? 또 내가 놓치는 거 아닐까?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수진아. 나는 그냥 민준이를 지키고 싶었어. 지은이처럼 잃고 싶지 않았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더 초조해지고 더 화가 나고 결국 너무 심하게 나갔어. 양육권 소송 이야기까지 하고. 미안해. 시어머니 박영숙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방법을 몰랐어. 어떻게 하면 네가 내 말을 들어줄지. 그냥 겁을 주면 움직일까 싶어서. 어머니, 제가 더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저도 겁이 났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민준이를 빼앗아 갈까봐. 제가 정말 나쁜 엄마라고 인정해야 할까봐. 그래서 더 막았어요.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라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2주 전에. 그럼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제대로 말했어야 했어. 지은이 이야기도 하고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화만 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라도 함께하자. 민준이를, 우리 손주를 같이 지키자. 네, 어머니. 같이 지켜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민준이를 잃을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민준이 침대 옆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트라우마와 상처, 그리고 오해와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양쪽에서 각각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시어머니 박영숙도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있어. 민준아. 우리 함께 있을게. 민준이는 눈을 뜨지 않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우리 잘해보자, 수진아. 두 사람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푸른 나뭇잎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치료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면역 억제제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였고 다행히 골수 이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시간제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에는 민준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승진은 물론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나무라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진아,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께서 민준이에게 죽을 끓여주시고 저는 오후에 병원에 와서 아이와 책을 읽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병원에 들러 민준이와 놀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준이가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오늘 집에 가는 거야. 저는 민준이의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진짜요? 집에 가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자는 거야. 할머니도 오시고. 시어머니 박영숙은 민준이의 옷을 개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민준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응? 와, 할머니 미역국. 좋아요. 민준이가 뛰어내려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제 다 나았네. 할머니 정말 기쁘다. 남편도 짐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으로 갈까? 민준아, 준비됐어? 네, 아빠. 퇴원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와, 바뀌다. 엄마, 하늘 봐요. 진짜 파래요. 민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 가기 전에 공원 좀 들를까? 날씨도 좋은데. 남편이 제안했고 저와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네 끄덕거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공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기 그네 타고 싶어요. 그래, 가자. 할머니도 같이 갈게. 시어머니와 저는 민준이를 따라 그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민준이가 그네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셨습니다. 할머니, 더 높이요. 그래, 우리 민준이. 높이 올라가 봐. 그네가 앞뒤로 흔들리는 소리,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민준이가 그네 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정말 건강해졌네. 다행이야. 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같이 지킨 거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수진아. 우리 함께 민준이 키우자. 네, 어머니.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남편 박재현도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진아,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빠, 나봐요. 진짜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 민준아, 잘한다.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순간,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아이가 웃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영원히 오해한 채 민준이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툴더라도 함께 노력하는 거라는 걸. 어머니도 저도 모두 서툰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바라보시며 미소 짓고 계셨지만 그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지고 사신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2주라는 시간, 우리가 싸우고 오해하고 서로를 미워했던 그 시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무슨 생각해?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아서요. 나도 그래. 이제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하자. 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민준이가 아팠다는 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지만 우리가 놓친 시간들, 서로에게 했던 상처 주는 말들, 민준이가 혼자 아파했던 순간들, 그게 자꾸 떠올라요. 이제는 괜찮다고,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까요?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정말 재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행복한 눈물인지 아쉬운 눈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시는 소중한 것들을 뒤늦게 깨닫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너무 소중해서 제 귀에 영원히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민준이 지켜줘서. 어머니야말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우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네 끄덕거리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평범한 오후의 소리들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속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록 상처와 후회가 남아있더라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